네, 제아벌 이승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김만배의 대성공작 사건, 그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검찰의 특별수사본부 설치도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고요. 예, 사안 관련해서 이야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사건 스토리부터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 이게 이제 사실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이 2011년도에 크게 터졌죠. 네, 그래서 정말 전국적인 사태로 터졌고요. 네. 당시 제가 인천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인천까지도 부산저축은행 사건들 처리를 위탁하는 그런 소송들이 뭐 상당수가 넘어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그 예금보험공사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네, 국가적인 재정을 퍼부으면서 이 부산저축은행, 그다음에 이저축은행 이 예. 문제를 해결을 했었거든요. 예, 목이 좀 메이십니까? 예, 네. 우리 저 문경의 오미자로 좀 축이고 하시죠. 네, 예전 생각이 나니까 이제 그런 건데요. 이 사건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서 예, 좀 깨닫게 된 게 2003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 문재인 당시 그 민정수석이 실제로 그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돼서 예, 금감원이 이제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그 감사를 특별 감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2003년 7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그리고 그때 당시에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저축은행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업 정지를 했어야 되는 상태였고 만약 2003년도에 영업 정지를 했다면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그렇죠. 것이다. 그때 뭐 5조, 9조 막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금융 피해 규모가. 네네. 그리고 뭐 일파만파 퍼져서 당시에 그 임원들에 대해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느냐, 뭐 급여 지급했던 것들도 반환받을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것까지 사실 소송을 막 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네.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그 사건들이 쭉 진행되어 왔을 때 2011년도 당시에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수사한다라고 할 네. 때는요. 대장동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대장동 사태에 관련된 금액은 그 안에서 사실은 보일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그 부산저축은행, 이저축은행의 임원들이 분식회계한 규모가 뭐 2조 5천억 원 정도 된다. 네. 대기업들이 하는 분식 규모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PF로 나갔던 금액이 뭐 4조 5,900억 정도 된다. 거기에 뭐 캄보디아 관련된 사업했다라는 거 뭐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고요. 예. 당시 그 부산저축은행 관련돼서 고소 고발됐던 사건들이 부산지역에서 빗발쳤습니다. 아하, 예. 자, 그럼 그 수사를 어떻게 감당을 다 하면서 대장동에 대출 나갔던 것까지 다 면밀하게 다 파악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예. 걸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네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조우영 씨를 불러들여서 뭐 청탁을 다 받은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커피 타주면서 잘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같이 제가 기자가 아니고 무슨 뭐 취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네. 제가 조우영 씨를 만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JTBC나 뭐 KBS나 MBC 하면 사실은 뉴스타파가 보도하면 그 보도를 재인용해 갖고 보도하는 수준으로 해야 되는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네. 훨씬 더 큰 취재 능력을 갖고 있는 기자들이 포진돼 있죠. 그럼 최소한 조우영 씨 한 번은 접촉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이 사건은 아주 악의적인 대성공작 사건으로 지금 검찰이 그 성격 규정을 하고 이제 수사에 전면 수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네네. 그 실책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제 이 김만배가 그 지금 구속 기간 만료로 나온 직후에 네네. 그 가짜 인터뷰 대성공작 사건 관련해서 네네. 이거 뭐 내가 좀 세게 보이려고 좀 뻥친 건데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든 법망만 피해가면 된다는 수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그 뉴스타파에서 네. 김만배하고 신학림 씨 두 사람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를 했더라고요. 네네. 네, 그 내용을 보니까 장소가 시간이 2021년 9월 15일 네. 오후이고요. 판교에 있는 모 카페입니다. 아니, 지금 사실 보면은 당시 상황을 조금 환기시켜드리면 네. 2021년도 그러니까 9월 15일 날 그 신학님 김만배 인터뷰 직전인 2021년 8월 31일에 네. 최초로 대장동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 주식회사 화천대유 자산관리는 누구 겁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고 네. 한 2주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신앙님 김만배 씨가 판교의 카페에서 72분 장장 72분 동안 대화한 내용이 전부 녹취가 돼 있는 거죠. 네. 시작할 때부터 녹음이 돼갔고요. 끝날 때까지 녹음이 다 돼 있는 거 녹취록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 내용 관련해서 직전 상황을 조금 더 환기시켜드리면 2021년도 4월 7일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죠. 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후에 2021년도 11월 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이 과정에 연결되는 그 구조 안에서 대화 내용 나온 내용을 보면 구조가 좀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완벽하게 반말을 씁니다. 그래요? 네, 서로 좀 15년 뭐 20년 만에 만났으면 처음에 좀 존댓말도 쓰다가 그러다가 말을 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동네 형 만난 것처럼 완전히 반말로 시작해서 부모님은 잘 계시지 뭐 이런 식의 대화가 쭉 진행되면서 예. 대화로 나가고 김만배는 돈 많은 후배 느낌을 굉장히 물씬 풍기고요. 신앙님은 가난한 기자 선배 네, 이런 느낌을 풍깁니다. 자, 그런 상태로 질문 내용을 보면 보통 이렇게 이 정도의 베테랑 기자라고 한다면 질문 내용 대장동을 파헤치는 느낌을 갖고 물어본다면 이런 기사가 보도가 되던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걸 물어봤어야 되는 날카로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김만배가 떠드는 내용에 대해서 둘이 뭉술하게 물어보면서 대충 넘어가면서 이야기 받아주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네. 전혀 날카롭지 못해서 과연 이분이 진짜 베테랑 기자가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내용이고 네. 이 내용들을 보면 김만배 씨가 설명을 쭉 하는 내용을 신앙님 씨가 그냥 받아주는 마치 그 전기 소설 전기를 쓰기 위해서 전기 작가가 들어가서 구술을 하면 회장님 그러셨습니까 이러면서 얘기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이런 구도로 72분이 쭉 흘러갑니다. 네, 그런 내용을 봤을 때는 사전에 뭔가 취재가 아니었다. 그렇습니다. 네, 구술 녹취록을 만드는 형태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내용 관련돼서 여러 가지의 내용들이 이제 당시에 김만배의 의도에 의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당시에 신앙님이라는 분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지명도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닐까 이런 점도 좀 생각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선 6개월 전에 가짜 뉴스를 제작을 했어요. 네네. 이것들이 제작을 하고 3일 전에 그 뉴스타파가 그거를 딱 압축해서 네. 자기들이 던지고 싶은 포인트만 딱 압축 편집을 해서 악마적으로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에 공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공개를 할 때 최소한 뉴스타파라고 해서 신앙님 씨가 기자라면 그리고 뉴스타파가 언론 정론 기관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소한 조우영 씨는 취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 정도도 안 하고 취재했다라고 말하면 사실 그거를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왜냐면 재편집해서 하는 정도면 제 블로그도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인용 보도하는 거는 사실은 신문법상으로도 그렇고 방송법상으로도 그렇고 언론이라 보기가 어렵겠죠. 네. 예, 그 정도 수준에서 했다고 하면 그걸 오보하고 사과할 문제가 아니고요. 베끼기 한 거 아닙니까? 표절이죠 그냥. 네, 표절 방송 한 거고 그걸 언론의 자유로 보호를 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인지 최소한의 취재도 해보지 않고 검증도 해보지 않고 그냥 갖다 찍어 바르기만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과연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언론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깊은 좀 의문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MBC, JTBC, KBS가 줄줄이 오보 또는 이게 정확하게는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정도의 이게 사과인지 뭔지도 잘 알기 어려운 얘기 입장 표명들을 했어요. 네네. 그러면 법적 처벌을 안 해야 되나요? 법적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소한 제 생각에는 여기 그 MBC나 JTBC, KBS에 있었던 사회부 기자들이라고 한다면 뭔가 반성의 글 같은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 언론 취재에 대한 기능을 부여받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당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었고 하루 이틀 만에 확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조우영 씨가 돌아가신 분이면 뭐 그분에 대해서 조사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분이 명백하게 살아있고 사실 검찰 관계자들이 조사를 했던 내용들도 있어서 아마 당시에 그 법무로 해서 검찰 출입 기자들은 김만배 씨 관련된 그 진술, 신앙님하고의 그 녹취록이 나왔을 때
공공수사부에 아마 빗발치는 내용의 질문들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서들이 검찰에 들어가서 검찰청 내부에서 그 해당되는 사안 관련된 취재를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럼 그 내용 자체를 물어보고 확인했을 텐데 담당 수사관이나 담당 검사가 해당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해주지 않았거나 네. 아니면 전혀 취재를 하지 않았거나 그냥 트래픽 올라가는 재미에 신나서 해당되는 내용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돼서 재인용 하는 것에만 집중했던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고 나면 이게 이제 고의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보와 관련해서 최소한의 확인을 하고 건너간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언론 기관 정도가 된다고 하면 그 고의성 판단을 함에 있어서 네. 어떤 하나의 단선 사실관계가 증거로서 들어왔을 때 그 사실관계에 기반하는 다른 부분을 체크하고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보도를 해야 된다라는 정도는 되는 거고 그게 없다면 사실은 고의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이제 뉴스타파 공개 이후에 언론들의 보도 태도가 네네. 이게 매우 고의적이었고 악의적이었던 정황이 있다 이런 네네.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뉴스타파의 그 조작 인터뷰 공개 직후에 네. 이재명이 그걸 페북글에다가 올리거든요. 네네. 그리고 열심히 뭐 퍼날라서 주세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두 갈래로 가는데 하나는 그 이재명 지지자들과 종북 주사파들의 SNS 퍼날르기로 나가고 또 하나는 이제 언론들이 그걸 받는 걸로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뭐 KBS나 MBC나 뭐 언론들이 뭐 뉴스타파 영상 그거 하나만 갖고 막 이렇게 막 정신없이 퍼날르기를 하고 표절 기사처럼 쓰지는 않았을 건데 이제 불과 3일 후면은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이재명이의 페북글에 그것이 올라가 있으니까 네네. 그리고 퍼날라 달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서 집중적으로 했던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네. 그러면 요 시점에 이재명이가 페북글에 그걸 올리고 그리고 이거를 퍼날라 달라고 선동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다른 뭐 특정 어떤 사람이 썼던 글을 퍼와서 네. 자기의 SNS 계정에 올려서 유포를 시켰을 때 이 네. 문제가 결국은 처음에 허위 사실을 만든 사람한테만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퍼올 때도 퍼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유포시키는 데 대한 책임을 생각해 보고선 유포하게끔 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고요. 네네. 그걸 일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 사람이 저렇게 썼으니까 사실이겠지. 그래서 아무런 검증도 없이 그냥 그대로 퍼올리게 되고 그 사람이 사실은 여론을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네. 얼마든지 위험한 상황을 자기 스스로 의도를 갖고 만든 다음에 선거에 영향을 주고 선거에 영향을 준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나는 내 책임이 아니야. 내가 그게 쓴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써서 그런 줄 알았지. 예. 이걸 면죄부를 다 주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 셈이 되죠. 예,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해당 사안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있다고 한다면 조사되고 처벌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본인도. 네. 그리고 이제 이걸 가지고 SNS가 일제히 네. 그 뭐 개딸들이 또 종북 주사파의 SNS 일꾼들이 이걸 막 정신없이 막 날라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좋아요 누르기 그 드루킹들과 똑같이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수사가 가능할까요? 수사를 하려면은 할 수는 있겠죠. IP는 다 확인이 될 테니까요. 예. 그렇긴 하지만 그걸 전체를 다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경찰 수사력이 또 동원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문제가 되는 사안에 그런 건 대해서 요즘 AI 갖고는 쉽게 한대던데. AI 갖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이제 조서화해야 되고 또 증거로 정리하는 작업은 아직까지 AI가 하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리고 증거로서의 어떤 그 능력이 인정되기도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네. 네. 예. 그걸 그 댓글 퍼날르기 한 거를 조사하다 보면 해경공 김씨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TBS 김어준이하고 신장식이가 또 등장하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3월 6일 이후 상황이 아니고 2월 25일인가 그때 상황이에요. 네네. 2월 21일, 3일 그때 상황인데 네. 네. 이게 이제 그 조작 인터뷰 그러니까 편집된 상태의 전문이 공개되기 전에 네. 이런 내용들이 좀 흘러다녔나 봐요. 네네. 그래서 JTBC가 무슨 저 단독 특정 보도처럼 하고 난 다음 날 김어준이가 신장식이 불러다가 놓고 이걸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제 떠들어대잖아요.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부분도 똑같은 형태의 패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TBS도 뉴스 공장이라고 이제 표현을 썼으면 네. 이게 이제 결론 뉴스를 보도한다라는 관점이고 해당 내용 관련돼서 팩트를 전달한다라는 기반 하에서 전달이 되는 거겠죠. 네. 그런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제 JTBC 보도가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이다라고 단정 지어서 편하게 해당되는 내용을 언급을 네. 하고 그 점과 관련해 갖고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관련돼서 네. 조우영 관련돼서 커피 타주고 봐준 게 윤석열 당시 그 중수 이과장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굉장히 편한 거죠. 공중파 방송에서 이렇게 사실관계를 편하게 확인도 없이 떠들 수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고 이 점과 관련돼서 어떠한 생각으로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했고 무엇을 확인하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 김어준이가 이게 스피커 용량이 좀 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자가 이 조어 능력이 좀 있어서 네. 윤석열 커피 이걸 만들어내는 그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인터뷰에는 뭐 윤석열 과장이 뭐 또는 누구누구가 커피를 타주면서 뭐 했다가 그러는데 이렇게 문장으로 전달하면 되면 잘 안 되고 네네. 이걸 딱 집어서 윤석열 커피 네.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김어준이와 신장식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윤석열 커피가 일종의 뭐처럼 돼버린 거죠. 네네. 그러니까 김어준 씨의 어떤 제 생각에 가장 그 능력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관계가 확실하게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네. 스토리를 다 만들어서 집어넣고 대화를 통해서 본인이 설명을 하는 것처럼 쭉 나열을 하면서 네. 그 이야기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로 밀어넣는 힘이 굉장히 크다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점과 관련돼서 사실관계가 아닌 부분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 체크가 좀 부족했던 것 같다 정도로 하면서 빠져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중파에서는 하시면 안 되는 형태고 믿을 수 있는 형태의 사실관계를 진술하는지에 대해서도 항상 의심하면서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예, 대선 공작 얘기는 이쯤 하고요. 네. 이재명이가 어제 그저께 9일 날인가 그 조사 받았는데, 네네. 그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사 관련돼서 뭐 지금 일단 단식 얘기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네, 단식을 지금 왜 하시는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선명한 목적을 갖고서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무엇 때문에 단식을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긴 했던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단식을 하는 것만 우리가 알고 있지 무엇 때문에 단식을 저 하는지는 사람 진짜 왜 하지? 단식을?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알 수가 없고 저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는요. 네네. 왜 하는지 모르는 단식은 되게 건강을 위해서 합니다. 아니 다른 이유가 없으니까. 당뇨 때문에 건강에는 안 좋으실 것 같다 하던데 그거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하지만 단식을 한다. 예. 그리고 건강이 안 좋을 거다. 이건 알겠는데 왜 하시는가? 그게 선명하게 머리에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뭐 언론이나 이런 곳에서도 그게 왜 단식을 하고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해주시지 않는 것 같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계속 붙습니다. 네. 검찰 조사 때문에 단식하시나? 그렇지. 뭐 그런 얘기 나오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이해가 되니까. 네, 체포 동의안 나올까봐 단식을 하시나? 뭐 아니면 당내에서 대표직 그만두라고 하니까 단식을 하시는 건가?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글쎄요, 단식을 해서 때를 쓴다고 해갖고 아이 말을 무조건 다 들어줄 수 없는 것처럼 단식을 하는 건 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공자님께서 사구라고 하는 법무장관직을 수행할 때 네. 소정묘라는 유명한 정치인인 대신을 극형에 처해서 죽였거든요. 네. 예, 혹세무민한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노나라 정치가 밝아졌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점들도 한번 참고해 보실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점과 관련돼서 저도 박사님처럼 단식하고 왜 하는지 모르는 단식에 대해서 건강상의 이유나 또는 그분이 현재 야당의 당대표라는 이유만 가지고 대통령이 어떤 것에 대해서 큰 정치적인 어떤 제스처를 해야만 하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예를 드신 이 소정묘 사례는 이 사람이 도둑놈이 아니고 네. 뭐 강도도 아니고 네. 뭐 무슨 파렴치 범죄를 저지른 자도 아니에요. 소정묘라는 자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어요. 근데 공자님이 거의 유일하게 극형에 처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을 왜 죽였는지를 이제 제자들이 정말 몰라서 질문을 하니까 이 소정묘라는 사람이 그럴듯한 말로 이 사람들을 현혹해서 인기도 얻고 그리고 사람들이 따르게 만든 거예요. 갈등하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이 소정묘가 한 이 그럴듯하게 자신을 가식적으로 꾸며서 이중적으로 하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게 만들고 서로 갈등하게 만드는 것은 도둑질 강도보다 훨씬 위험하다. 네. 그래서 극형에 처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네네. 그 소정묘 사례를 이제 그래서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말씀하시면서 단식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쥐가 설명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유를 갖다 붙이게 된다. 네. 분명히 저거 검찰에 가기 싫어서 일 거야 라든지 뭔가 불쌍하게 보여서 체포동의안 왔을 때 부결시키기 위해서 일 거야 라든지 하는 온갖 그 쓸데없이 안 해도 될 이런 상상까지 하게 만드니 정말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 이 말씀이군요. 네, 저는 여태까지 단식을 하는 정치인들을 보면 네. 마음이 아프고 걱정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는 별로 걱정이 되지 않는 게 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어요. 자, 그건 그거고 이 사람이 어쨌든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는데 네네. 날인을 안 했어요. 네. 2시간 반이나 그 신문 조서를 읽고 난 다음에 날인을 안 했어요. 네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날인을 거부할 수는 있고요. 네. 그만큼 수사 자체가 강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반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충분히 읽어보게끔 다 했고 조사 네. 진행이 됐지만 내가 말했던 취지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됐다. 사실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얘기하고서는 날인 거부하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난 이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왜곡하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말했던 취지가 반영이 안 됐다. 무슨 취지를 반영을 안 했다는 건지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나중에 혹시 조서가 공개되고 나면 어떻게 뒷감당을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마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진술 거부권 관련된 행사 문제에 대해서도 다 여러 가지 조서가 남아있을 텐데 그 많은 조서와 관련돼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서명 날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조사받았던 부분에서 어떤 답변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말한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서명 날인을 거부했다라고 한 것이고 재소한 가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 기재됐다는 것인지 말씀을 좀 해보셔라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게 될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거를 다 검사들이 보완해서 써주겠다라고 할 겁니다. 쓸 때 보충해서 고친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께서는 검사가 다시 타이핑을 쳐서 다 고쳐서 새로 깨끗하게 뽑아서 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시지만 제가 담당 검사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진술했던 내용들에 대한 걸 제가 기재한 부분들은 그대로 두고요. 본인이 추가하고 싶은 부분을 추가하게끔 만드는 형태로 해서 2개의 진술 내용이 다 기재되게끔 할 겁니다. 그래서 삭제된 부분과 삭제되지 않은 부분을 재판부가 다 확인할 수 있게끔 하게 될 것이고요. 어떤 부분의 취지 때문에 진술 날인 거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 보고나 또는 조서상의 이의 신청란에 기재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 기재를 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오후 1시 반인가에 나간다는데
오늘 나가서도 나 취지가 반영이 안 됐다고 날인을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도. 그럼 또 오셔야죠. 그러면 뭐. 저게 증거물이 안 된다면서요. 아니 그거는 괜찮습니다. 제 생각에는 검찰 수사 뭐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저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단식하시는데 자꾸 영장 청구하고 이러면 진짜 불쌍한 사람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조사하시면 됩니다. 네, 계속 조사하고 뭐 어차피 기소 빨리 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불구속 사건이고요. 네. 영장 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식사 재개하시면 그때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서명 날인 거부했다. 검찰에서 제가 부담 가질 건 전혀 없다 생각하고요.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야 될 것 같다. 그럼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서명 날인 거부가 계속 있어서 조사가 완료가 안 돼서 계속 부르는 건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셔야지. 네. 그러네요. 그 식사를 재개하고 나서 불러서 확실하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재개를 안 하면 어떡하나? 글쎄요.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예, 이재명 이 재판 수사 받는 거 이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보니까 이화영이의 진술 번복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분 진술 번복은 법정 가면 또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분이 참 생각이 많으신 것 같고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계속 많으신 것 같고요. 그 또 배신감 또 느낄까요? 이재명이가 자기한테 다 덮어씌우고 꼬리 자르기 하는 것 같아서. 그 생각 계속 하고 계실 텐데 어쩔 수 없이 진술 번복하셨을 수도 있겠죠. 네, 지금 뭐 얘기하면 뭐 나는 몰랐고 이화영이 혼자 알아서 했는데 글쎄. 나중에 알았다 뭐 이런 얘기 예. 아닙니까? 네. 네. 그런 얘기에 대해서 계속 듣다 보시면 또 화가 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이화영의 화자가 그 화자예요. 아니 그건 모르죠.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근데 화가 많이 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책임을 다 본인한테 떠넘기고 그 혼자서 이렇게 다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또 김성태 씨 치받고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화영 씨 마음 속에는 구치소에 앉아 있으면 아마 눈 감고 편하게 명상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어제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에 1심 구형 결심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게 무려 3년 뭐 8개월 만인가 기소된 지 네네. 만에 있었다 그러는데 우선 기소된 지 1년 8개월 만에 결심이 있는 거는 거의 기록 아닐까요, 이게? 예, 새로운 기록들이 요새 많이 생기고 있어 갖고요. 예. 예, 진짜 오랫동안 했고 수사도 오래 했고요. 정말 이 공직선거법 수사는 사실은 신속하게 해서 네. 기소할 내용이 있으면 빨리 기소해라라는 게 공직선거법의 기본 취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 박사님께도 아까 설명하셨지만 네. 공직자로서 그 자리를 유지하면 안 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뭐 피선거권 상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만두게끔 해야 되는 문제가 네. 있으니까 수사를 빨리 하고 재판도 빨리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뭐 재판 자체가 뭐 세월아 내월아 재판했고 그리고 수사도 한참 동안 막 보류하고 공소제기를 하냐 마냐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하다가 공소제기 된 상태 아닙니까? 네. 그랬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구형만 나온 거긴 하지만 징역 6년을 송초로 씨에게 그리고 황운하 의원에게 5년 구형이 이제 이루어진 상태인데 관건 선거라는 거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상태고 지금 이제 그 지위를 이용한 그 개입에 대해서 가장 크게 의심받고 있는 게 공소장 기재상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고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씨가 거기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수사를 하명했다라고 하고 이거를 당시 울산 경찰청장이었던 황운하 현재 네. 의원이 받아서 수사기관을 압박해서 김기현 당시 네. 시장을 관련된 그 비위 수사를 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이고 결과적으로 김기현 그 전 울산 시장 그리고 현재 당대표죠. 당대표에 대한 그 수사 내용은 무혐의 처분 종결이 됐습니다. 선거에는 막대한 영향을 미친 거죠. 수사 받으면서 비위 사실에 대해서 막 홍보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런 문제가 돼서 제일 크게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게 많이 공소장에 기재가 돼 있는데 네. 왜 뺀 거예요? 이렇게 궁금하실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중간 브릿지가 다 상실됐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수사부에서 조국 전 민정수석하고
당시에 그 임종석. 임종석 비서실장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기소 처분하니까 브릿지가 사라진 거죠. 브릿지가 사라진 상태가 되니까 하명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내려왔는지 청와대 발로 출발이 된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한 알았어요. 상태에 된 거죠. 지금 그건데 네. 이 검찰의 구형에도 보면 네네. 권력의 최고위층이 동원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네. 최고위층을 동원한 누군가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대통령 문재인일 수밖에 없지만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리적으로는 송철호, 황운하 뭐 다른 여러 한병도 뭐 백운 누구지? 백원우 뭐 이런 자들과 문재인이를 잇는 연결고리. 네네. 예, 하나가 임종석 비서실장, 하나가 조국 민정실장. 요 둘이가 빠지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문재인을 어쨌든 기소하기가 어려워졌다 이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한번 불기소가 돼버리면 다시 기소 못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임종석이나 조국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진짜 브릿지였다는 거가 확인이 되면 기소하고요. 이 브릿지를 통해서 문재인이가 진짜 이게 주모자였구나 네. 라는 걸 알면 문재인도 기소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네. 불기소했을 때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재판을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느냐, 네. 새로운 증거가 등장을 하면 수사할 수 있다라고 하고요. 지금 임종석 씨에 대해서 녹취록 등장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내용이 이제 시발점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네. 공직선거법 관련돼서는 이제 공소시효 규정이 두 가지인데요. 6개월짜리 공소시효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10년 시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는 충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조국 그리고 임종석에 대한 이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수사가 잘못됐다 할 때 검찰 자체적으로 수사 개시를 하는 게 재기 수사인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례에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까? 새로운 증거가 등장을 하게 되면 불기소 처분했었던 당시에 검토되지 않았던 증거가 제기가 되면 그 당시에 대해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수사는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윤미향인데요. 이게 저청년과 접촉만으로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네. 지금 경찰이 이런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사건 발생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색깔론을 갖고 갈라치기를 하는 것이다라는 윤미향 의원의 주장이 있죠. 네. 자, 그런 상태인데 이 조청년과 관련돼서 어떠한 형태든 신고도 하지 않고 조청년이라는 반국가 세력에 접근을 해서 해당 행사에 참석을 했고 그 참석한 내용 관련돼서도 사실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확인이 안 되고 보도도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게 되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문제도 지금 과태료 부과의 문제를 넘어서서 검토가 되고 있고 국가보안법 관련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이 접촉 자체에 갖고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찰에서 보고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사표시가 나온 것으로 지금 봅니다. 윤미향 측은 네네. 조청년이 주관하는 행사인 줄 몰랐다. 그러니까 100여 개 시민단체 중에 하나였다. 네. 그다음에 행사장에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았다가 나왔다. 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다 모릅니까? 아는 것도 없이 가셔도 거기를 왜 가서 앉아 있습니까? 무조건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국회의원 정도 하시는 분이 무조건 어떤 행사에 참석하고 그 규모가 있는 국제 행사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본으로 바다 건너가서 외교관의 국회의원 신분으로 그 행사가 뭐고 주체가 어떤 것인지 그 보좌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확인을 해서 자기가 모시고 있는 보스가 엉뚱한 곳에 가갖고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게끔 커버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생각들로 일을 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접촉만으로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았다만 와도 접촉이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 자리에 가갖고 오려면 여러 가지 말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는데 어떤 행사에 가려고 하면 그게 몇 시에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행사 식순도 다 공개를 할 거고 그럼 누가 와서 발표를 할 거고 그 발표하는 사람은 누구고 내외 기비는 누가 왔고 어떤 부분에 설명을 하고 이게 다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정도도 모르고선 갔다는 말입니까?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재화벌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런 문제와 관련돼서 이제 우리 그 정부의 여러 가지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과 더불어서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또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이 기술과 공부를 통해서 갖고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출중한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외부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으로 시선을 돌려서 좀 더 저개발 국가나 또는 더 넓은 시장에 관심을 갖고 그쪽에 진출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최근에 아프리카 중에서도 40여 개 국가를 다 관심 가질 수는 없고 네. 그 중에서 가장 우리나라하고 좀 깊은 연고가 있는 에티오피아에 네. 대해서 깊은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에 그 에티오피아 그 참전 기념탑이 춘천 공지천에 있어요. 공지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좀 참배를 같이 저희 회사의 고문들하고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아니죠. 다음 달 초에 이제 그 케냐 나이로비에서요. 전체 그 아프리카 농업 진흥 관련된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김진표 의장님 가시는데 네. 거기에 이제 민간 사절 일부로 포함이 돼서 다녀올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예. 춘천 공지천변에 이제 이디오피아 참전 기념비가 있고 그때 그 인연으로 거기에 이디오피아 커피숍도 생겼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지금도 운영을 하던데. 예. 그럼 이제 다음 달에 또 아프리카 출장이 계획돼 있으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늘 법과 재화벌 아주 시원하게 법리적으로 이 복잡한 현안을 잘 풀어주십니다. 이승우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